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정통 헐리우드 서부 영화에서는 항상 악당과 대결하는 영웅의 모습이 그려졌었고 그 이후 첩보물 시리즈에서는 007 영화로 대표되듯이 러시아와의 대결 구도에서 진정한 자유와 정의가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흑백의 단순 구도로는 관객을 매료시키지 못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진정한 승자도 진정한 패자도 없다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줄거리가 관객을 공감시키고 있는데요. 미 주류 사회에 때 아닌 좌익 논란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1950년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느끼던 미국인들의 불안한 마음에 불을 지폈던 메카시 의원, 그리고 행해졌던 마녀 사냥식의 여론몰이, 대부분의 정치인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던 그 시절, 최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가 과거 공산국가를 지지했고 좌익 성향이 강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대 후보는 그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드블라지오 후보 측은 공화당식 수법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가 좌익 활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일 뉴욕타임스는 드블라지오 후보가 지난 1988년 공산국가였던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부를 지지했으며 쿠바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후보는 당시 내전을 겪고 있던 니카라과에서 음식과 의약품 전달 봉사 활동을 했지만 강한 좌익 이념을 갖고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후보가 미국의 해외 전쟁 참여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을 반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인도주의적 활동보다 좌익 성향이 강했다는 점을 지인과 측근 등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조셉 로타 공화당 후보는 드블라지오 후보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로타 후보는 냉전 시절 미국과 자본주의에 반대했던 산디니스타 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로 바른 판단이 아니다라며 불법으로 쿠바 여행을 다녀온 것 또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후보는 경쟁 후보가 이러한 방법으로 공세를 펴는 것은 전형적인 공화당의 수법이라며 이것은 우익 전략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셉 로타 후보는 미국민들의 도덕적 양심을 두드려보고 싶은 심정인 것 같은데요. 정정당당한 한판 승부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68차 유엔 총회가 지난 17일에 개막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유엔 총회는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만큼 뉴욕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각국 수석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립세션에 참석했으며 내일 오전에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유엔 총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리아 사태를 중심으로 군축과 비확산 문제 등 174개 의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뉴욕 방문과 각국 수석 등 귀빈들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총회 기간 동안 교통이 통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에는 42스트리트, 퍼스트 애비뉴와 피프스 애비뉴 사이, 57스트리트, 세컨 애비뉴부터 피프스 애비뉴 사이, 그리고 세컨 애비뉴 41스트리트부터 57스트리트는 한 개 차선이 긴급 호송 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44, 45, 46, 퍼스트 애비뉴와 세컨 애비뉴 사이는 총회가 열리는 시간 동안 승용차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트럭 등 큰 화물 차량은 우회해야 합니다. 한편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도 오늘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는 27일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협력 구상 등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지난 25일 열렸습니다. 감독과 참석자들은 다큐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의 실상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들. 수업 중 화상전화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깊은 상처와 고통의 삶을 듣고는 눈시울이 붉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학생들은 세상의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약속하고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안부 소재 다큐 고마워요 학생들은 퀸즈보로 커뮤니티 컬리지와 시민참여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이 위안부 문제에 눈을 떠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2년 됐죠. 2년째 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의미도 있고 이거는 좀 단순하게 이렇게 자체 행사로 끝내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고,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거를 꾸준히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열린 시사회에는 3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해 일본 정부의 조속한 사죄와 더 많은 곳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앞으로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나이도 더 이제 많아지면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다 모두 다 떠나기 전에 이제 우리 시대들 다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거를 끝까지 이제 기억 남게. 한편 다음 달부터 시작될 3기 동아시아 역사 인턴십은 현재 재정난으로 인해 프로그램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소중한 인턴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인 유일의 항공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비마 에어투어가 한인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비행 체험을 실시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꿈을 키워줄 비행 체험은 다음 달 5일 뉴저지 웨인의 링컨 파크 에어포트에서 열립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0피트 상공 아래로 드넓게 펼쳐진 상가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뉴저지를 관통하는 80번 고속도로 위로 성냥감 같은 자동차들이 시원하게 달립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한인 청소년들도 이 같은 비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일대 항공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비마 에어 투어는 오는 10월 5일 한인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경비행기를 타고 뉴욕 뉴저지 상공을 비행하는 무료 비행 체험을 실시합니다. 상공에서 직접 항공기 조종관을 잡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 비행기를 한번 직접 타보고 조종관을 잡고 하늘을 날아봄으로써 이 첨단 과학인 이 항공 분야에 우리 1.5세 2세들이 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한인 학생들이 탑승할 비행기는 프랑스 탐피코사가 제작한 4인승 단발 엔진 경 비행기로 갈매기 형태의 날개와 거치형 문을 자랑합니다. 실내가 여타 비행기보다는 약간 넓어서 타실 때 굉장히 안락함이 있고 또 외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이 참 좋은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관광하기에도 최적이죠.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의 비행교관 역할을 맡게 되는 신상철 기장은 30년 동안 5,000시간의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 비행사입니다. 신 기장은 15년 전 비행 체험 행사에 참가했던 학생 중 한 명이 지금 대한항공 조종사가 되었다며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서 또 다른 조종사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 학생들은 간단한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를 비마 에어 투어로 신청하면 이 중 10명이 비행 체험에 나서게 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뉴욕주 나소 카운티 롱아일랜드 루즈벨트몰 인근 한인이 운영하는 한 회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직장 동료들을 총으로 쏴
한 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총에 맞은 또 다른 한 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이스트 가든 시티에 위치한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LED 조명 설치 업체 세이브 에너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 세이브 에너지에서 일했던 용의자 김상호는 이 회사 대표인 최형용 씨와 직원인 신용재 씨를 총으로 가격한 후 도주해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가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총에 맞은 신 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최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중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용의자 김상호가 회사 측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FBI는 용의자 김상호가 타고 다니던 혼다 SUV 차량을 어젯밤 11시쯤 퍼트넘 카운티에서 발견하고 안전을 위해 오늘 인근 학교를 폐쇄하고 일대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김상호가 총을 소지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5,0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김상호는 범행 약 2시간 후 여동생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겨 용의자가 자살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주 인권법에 따르면 임신으로 인한 차별은 성차별로 간주됩니다. 임신 등의 이유로 부정적 업무 평가를 받거나 승진이 보류된다거나 또는 출산 휴가를 강요할 수는 없는데요. 임산부 차별 금지안이 뉴욕시 의회를 통과해 곧 발효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임산부나 출산 직후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업무 배제, 해고 등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취해야 할 합리적 조치를 명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의하면 임신이나 출산한 여성이 의사 진단서를 직장에 제출할 경우 고용주는 이들에게 건강에 해롭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합리적 조치란 출산 후 회복기에 충분한 보장, 화장실 사용과 음료수 섭취를 위한 잦은 휴식 시간 제공,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 제공 등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 여성들은 시인권위원회로 신고하거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합리적 조치를 취하기 불가능하다면 업주는 이를 증명해야 면책이 됩니다. 조례안은 또 독립계약자 형태로 고용된 사람도 자신이 고용주가 아닐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간주하도록 해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면 12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됩니다. 주민의 3분의 2가 요구하고 주의회도 통과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난항에 부딪혔었던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안이 드디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붙여집니다. 이번 주민 투표에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본선거에서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맘머스대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유권자 674명을 대상으로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커스대 이글턴 연구소도 5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6%의 응답자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주민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을 원한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뉴저지 최저임금 인상안은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8.25달러에서 9.25달러로 올리고 이후에도 소비자 물가 변동에 따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최저임금을 갑작스럽게 올리면 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단계적 인상안을 주의회에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는 이에 반대했으며 지난 2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주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식당 위생등급제가 시작된 후에도 식중독 신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 위생등급 논쟁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해서는 간과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포스트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식중독 관련 불만 민원 신고 접수가 2009년에 비해 6에서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생등급제가 시행되기 전 식중독 접수는 2,12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56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불만 접수는 14%나 줄었다고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14% 감소는 2010년에 비한 2011년 자료일 뿐이고 2012년 살모넬라균 접수 신고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3%나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블룸버그 시장은 위생 등급제의 좋은 점만 공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해 최근 예일법대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데니얼 호 스탠퍼드 교수는 논문에서 위생 등급제 시행 뒤에도 음식으로 인한 질병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등급 논쟁에 휘말려 음식의 위험성을 감시해야 하는 위생검사의 본질이 간과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장실은 살모넬라균 감염 접수는 위생 등급제가 시작된 이후 현저히 줄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노인 기초연금이 축소 지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에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했지만은 야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정치 공세를 펴는 등 복지 예산에 따른 진통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무엇이 문제고 또 앞으로 복지 공약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을 했던 복지연금 문제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박근혜 후보와 당시 그 문재인 후보가 이제 공약을 하는데 기초연금, 그 기초노인연금과 관련된 공약을 두 사람이 모두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그때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다 20만 원씩 그 현금으로 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네. 많은 그 노인들이 그 공약 때문에 뭐 표를 줬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률도 별로 높지 않은데 그 모든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지불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제 그저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회에 그 예산안을 그 제출하는 이제 과정에서 그 이제 문제가 됐던 그 기초노령연금 그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수정해서 지킬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수정하는 것은 노인의 70%에 해당되는 소득이 비교적 적은 노인들에게는 그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최고 20만 원까지 이렇게 그 지급을 하고
30%의 그 상위 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에게는 당분간 그 연금을 주지 않고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때까지 상황을 봐가면서 차차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 공약을 제대로 지킬 의지가 없다. 말하자면 먹고 튀는 뭐 먹튀 공약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일부 노인들도 뭐 당장 20만 원 준다 그러다가 이제 차등 지급에 이제 그 입장이 나오니까 뭐 반발을 하고 있고 이래서 여론이 갑자기 지금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애초에 약속대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도 표하고 이제 말하자면 사과를 했는데 과연 이 성남 민심이 수습될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두 사람 모두 복지 공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의 재정 여건을 짚어볼 때 두 후보 모두 애초부터 실현이 가능하지 못한 공약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성국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박근혜 후보만이 아니라 뭐 문재인 후보도 노인연금과 관련돼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그 작년 대통령 선거 때도 그 지킬 수 없는 공약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지킬 의도가 없었는데 표를 위해서 그냥 그 무작정 공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노인연금과 관련해서는 뭐 그 필요성은 대체로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공약대로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경제 규모나 이런 데 비춰볼 때 터무니없이 그 부담이 큰 이런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다만 지금 뭐 세계 경제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회복세가 좀 더뎌서 성장률이 33%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그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추가로 감당하면서 20만 원 모든 노인 인구에게 20만 원씩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거나 아니면 우리 경제 규모가 좀 더 커질 경우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표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의 재정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복지 과잉 공약 남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정부부터 복지의 이 양적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 사회안전망을 우리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구축하려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안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가 복지 예산의 확대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부터 복지 예산이 이제 집중적으로 늘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러나 뭐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를 외면하면서 성장 일변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문민정부나 김대중 정부 그 즈음에서부터 복지 확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특히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를 우리가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가난한 서민들이 아무런 이 사회 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이제 목도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서둘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김대중 정부에서의 복지 예산의 증가는 충분히 이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고소득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다 모두가 알았는데 이런 7, 8%의 고소득이 조만간 4, 5% 또는 2, 3%의 중성장이나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 예견 했었는데 그런 그 중성장, 저성장 시대에 맞는 그 적합한 복지 모형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이제 요즘과 같은 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이제 복지 과잉을 결과적으로 이제 맞게 됐다고 하는 점에서는 특정 정부라기보다 역대 정부 모두가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어떤 책임을 좀 느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나 노인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봐요. 하나, 이번에 지급되지 못하는 노인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내년이나 또 내후년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지금 한국의 세수입이 뻔한데 1, 2년 후라고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네, 그 앵커께서 중요한 대목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권이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네. 그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그걸 기대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세율을 올려서라도 국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서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른바 증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치권은 이게 증세를 주장하는 순간 국민들이 이 조세 저항을 하게 되고 표를 안 줄 것을 걱정해서 지금 서로가 눈치만 보면서 먼저 입을 열지 않거든요. 그러나 국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세금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증세하지 않으면 복지 확대는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뭐 복지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과연 공정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부담하게끔 증세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뭐 이를테면 유리지급이라고 뭐 셀러리맨들이나 중산층만 세금을 더 내고 또는 일부 계층만 세금을 더 내고 대다수가 편성하는 식으로 불균형한 증세를 한다면 그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증세에 대해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증세라면 정치권이 솔직하게 이 문제를 국민들 앞에 내놓고 증세 논쟁을 제대로 시작을 하는 것. 그래서 국민적 합의 끝에 어떤 형태로든 증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수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복지 공약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서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불효 정부니 나쁜 정부니 하면서 현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어요. 다음 달 말에 있을 보궐선거의 복지 공약 문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번에 보궐선거가 원래는 7, 8개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두 군데밖에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하고 경상북도 포항인데요. 네. 그래서 뭐 여야 정당 모두 이번 이 10월 말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정치적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번 증세 논란이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주겠지만 전국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 증세 그 기초연금과 관련된 논란이 어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전국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그 정기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인데 네. 야권으로서는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굉장히 맞으면 호재를 지금 잡은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치적 공세에 더해서 민생과 관련된 공세를 이제 보태서 한다면, 그렇다면 그 야당의 이 공격에 대해서 국민적 호응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야당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하려면 뭔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누가 더 민생을 진짜로 잘 챙기는 그런 정당이냐, 진정성 있게 민생 챙기는 정당이 어느 쪽이냐, 이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가 그런 민생 경쟁을 하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파동이 정기국회가 내실 있게 민생국회로 전개되는데 결과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한국의 복지 공약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부터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신용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인격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이나 정부에 있어서 약속이란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번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고성국 박사 말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민생 챙기기 경쟁을 하는데 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개혁이 풍랑과 암초를 만나면서 좌초 위기이지만 무산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포괄 이민개혁 협상이 사실상 파국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이민개혁을 연내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움직임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밥군 레이트 법사위원장 등이 아직 연내 성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민주당 하원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공화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문제이지만 꿋꿋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는 이민단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